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국방부 장관, 방첩대 사령관, 수도경비 사령관 이 새끼들 다 풀려납니다. 이 새끼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상계엄의 공포에 할 수가 없어요. 설령 2년 동안 눈치 보면서 비상계엄을 선포 안 한다 칩시다. 2년 후에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면 윤석열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전쟁 일으킵니다. 전쟁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 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겠다는 겁니까? 전쟁 일으키고도 남을 놈이라는 건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상 다 드러났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현실이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것이 소위 현재 대한민국 보수 극우 저 교회 집단이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승만은 우리 역사상 전시사건 이건 아닌 걸 떠나서 자국의 민간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이승만인데, 그런 이승만을 추종하는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또 죽이겠다고, 다시장에서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그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탄핵을 반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영상 속 주인공 만나고 싶었습니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기 광주 집회 때 연설하신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네. 광주 금남로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우는 심정으로서 광주를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는 짐작은 갑니다만은,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평상시 여의도나 강화도에 연단에도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역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에 집중하겠다, 네네. 정치적 발언을 좀 자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진보를 위한 역사책 집필 중에 네네. 이 탄핵 전국에도 목소리를 좀 자제했고, 그 역할은 당연히 정치인들과 정치 패널 분들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탄핵 반대 세력, 근데 네. 탄핵 반대 세력이 엄밀히 따지어 보면 친일 매국 세력이고 독재 추정 세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건 어찌 보면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네.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광주에 내려간다. 좋습니다. 광주는 민주도시니까 어느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의사 발언할 수 있고 집회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문이 열려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시민들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주에 다른 것도 아닌 금남로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건, 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유태인 학살이 이루어진 홀로코스트가 행해지는 현장에 네. 나치 추종 집회를 하는 것과 이건 똑같은 거다. 왜냐하면 이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이고 어찌 보면 네. 민주화의 성지이자 그 총뿌리에 의해서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의 피가 뿌려진 현장이거든요. 네. 그곳에 와서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그런 집회를 연단 말입니까? 이거는 상도덕을 그리고 선을 넘은 거다. 네. 너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울면서 내려갔습니다, 광주로.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고 그때 네. 그런 연설을 했던 거죠. 네. 네. 사실 그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에서 북한군이 내려왔다라는 네.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금방 말씀하셨는데 진보를 위한 역사 책은 지금 출간이 됐나요? 네, 출간돼서 네. 오늘 너무 죄송한 게 지금 와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고, 가지고 우리 서울의 소리 되는데, 직원들께 다 나눠드리려고 네. 뒤에 한 묶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20묶음이 어제 국회에서 그걸 좀 다 소모가 돼버려가지고 오면서 지금 야 이거 실수했다. 네네네. 지금 예전에 제가 이순신의 바다를 냈을 때는 일주일간 온라인 1등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거는 고맙게도 온라인 오프라인, 와 너무 존경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몇 달 만에 제가 밀어내고 감히 1등을 해서, 제가 뭐라고 우리 커뮤니티에 글을 썼냐면, 그 주간 1등이니까 일주일간만 1등하고 바로 소년이 온다에게 자리 내주고 물러나겠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야. 근데 저게 이제 진보를 위한 역사라고 해서 감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침서라는 책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만 감히 저렇게 지침서란 표현을 썼지만 가짜 구구들의 계몽서라고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친일매국 세력들이 뉴라이트와 손을 잡고 그들이 거짓 뉴스, 거짓 역사, 왜곡 역사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년간
어찌 보면 유튜브를 하면서 역사 최전방에서 그들과 역사 전쟁을 치렀던 사람으로서 저들이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안다. 예. 아, 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두껍네요, 생각보다. 예, 예. 그리고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보시면 주제가 108개예요. 네네네. 그래서 108개의 이런 거짓말들을 네네네. 제가 진실을 밝혀내는 책을 쓴다고 썼는데 네네. 아, 거의 집필 기간은 사실상 5년. 본인 책 아니세요? 예? 네, 제 책입니다. 아니, 지금 읽으시는 책인가요? 아니요, 저 지금 안에 직원분께서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네, 졸져가면서. 진짜 감동입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는 책을 저렇게 줄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네. 색임표를 붙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옆에다가 이거 야. 딱 띠지 붙여가면서 다 하면. 야, 그리고 이렇게 다 접혀져 있네요. 네.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이네. 예. 자, 그럼 말씀하셨는데 이 저서에 네. 뉴라이트의 근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네. 많은 이야기를 좀 할애하셨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12장 중에 1장이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김구, 이승만, 6.25 한국전쟁, 박정희, 뭐 우리의 통일, 독립운동 뭐 이렇게 12장 정도로 구성이 돼서 108개 챕터로 돼 있는데 1장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쉽게 이야기하면 뉴라이트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뉴라이트가 이제 새로운 오른쪽, 새로운 우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반공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21세기 들어서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여야 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보수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역시 충격이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2년에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되니까 당시 소위 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예전에 20세기를 관통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만 가지고는 21세기를 이끌어나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일단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리자.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리게 되면 일제강점기 친일매국노들을 약간 옹호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뿌리들을 그렇죠. 세탁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리게 되면 또 조선을 비하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살기 힘든 나라였고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는 경제가 발전했고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시대보다 살기 좋았다라는 말을 해야 돼서 한국인들이 조선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 조선 대한제국을 망하게 하고 일제 식민지에 대한 분노감을 한국인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조선을 무시하게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러려면 그 조선의 기둥은 누구인가? 세종대왕이죠. 그 세종대왕을 죽입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일반인들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뭐 세종대왕이 노비종무법을 시행해서 조선을 노비국가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제가 지금 제 책에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역사적 인물 중에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유튜브에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받고 있는 인물이 제가 볼 때 딱 3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 예를 들어서 세조, 이완용 맞죠? 세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 어린 단종 죽이고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의 27명의 군주 중에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건 세종뿐입니다. 하다못해 정조대왕조차도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종대왕을 무너뜨리고 세종대왕에게 상처를 내므로 인해서 그 조선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 조선을 비하시키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가요. 또 누가 공격을 당하냐? 김구 주석이 그렇게 까입니다.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봉창, 윤봉길에게도 테러리스트라는 표현들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지만 저들 입장에서 그런데 유독 김구만 까예요. 왜 그럴까요? 김구를 거의 지금 젊은 친구들은 킬구, 테러리스트 이렇게 인정합니다. 김구를 훼손해야 김구에게 상처를 내야 독립운동이 무너집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니까. 그래서 조선을 죽여야 식민지 근대화론이 탄력을 받고 김구를 죽여야 독립운동이 훼손당하면서 김구의 반대급부였던 이승만의 건국론을 떠받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이승만 건국론, 박정희 부국론을 뿌리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뉴라이트가 이승만 추정 영화 건국전쟁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부국론을 이야기하려면 또 하나 저들이 건드려야 될 게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조선을 죽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훼손해서 김구를 죽이고 이승만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핵심 뿌리가 누구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글들, 왜곡된 거짓말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경심을 표하고 있어요. 좋은 일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이 정부와 IT 사회를 만들고 선진국 가는데 초석을 닿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인식을 하는데 오히려 젊은 분들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겪지 못한 분들이 더 비판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핵을 만들었다. 그래서 핵대중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약에 북한에 핵을 만들 능력도 없지만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니 하다못해 이런 걸 TV 토론에 나와서 보수 패널들이 이런 이야기를 진실인 양 해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핵을 제일 관리 잘하신 분인데. 그렇죠. 제일 관리 잘했고 클린턴로부터 오히려 칭찬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북한이 핵 여러 가지 실험을 노무현 정권 때 1차를 했고요. 그 이후에 5차, 6차까지가 다 다음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핵실험이 이루어진 게 전부 다 김대중 탓이냐. 김대중 정권에서 그만큼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적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 그 한반도 에너지기구 캐도 만든다라고 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은 진짜 천문학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핵대중이 아니라 뭐 핵 클린턴이냐, 핵 미국이고 핵 중국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짓말들이 너무 난무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그 북핵에 대한 분리에 대해서요. 북핵이 북은 무기로서 이 생존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전기 문제도 북한이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아예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뉴라이트 이야기 참 심각하네요. 이 김태효라든가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 사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뉴라이트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연구자는 연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뉴라이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 진보 진영 내에 과잉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교수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자로서 논문을 쓰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뉴라이트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강의를 한다거나 공직에 간다거나 이거는 사실 좀 금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자신의 신념이 그래서 그런 역사관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뉴라이트적 행보를 걷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강단계에서 강단 사학에서 자신들이 밀리니까 소수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을 펴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 정권과 결탁했을 때 좋은 자리 그래서 역사 공공기관장 자리를 지금 전부 다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권에 앉혔잖아요. 오히려 정파적이구나. 그렇죠. 정파적입니다. 굉장히 정치적 목적도 있고 나름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뉴라이트의 길을 걷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뉴라이트적 행보를 걷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굉장한 연구 자금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좀 연식이 좀 되는데 뉴라이트 초창기 멤버들이 옛날에 일본에 유학한 이른바 운동권 강단 PD파라고 하는 그 교수들이었어요. 안병직부터 시작해서 안병직부터 그 제자 이영훈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영훈까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강단에 서냐 못 서냐의 문제는 이제 강의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이 역사 공공기관장 자리에 다 앉아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 군사정권 아니 하다못해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어찌 보면 부활됐잖아요. 반민특위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상당 부분 학계재계, 언론, 문화예술, 뭐 군인, 경찰계, 정치계 기득권이 되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이승만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또 그만큼 친일파들을 많이 등용하지만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친일을 당연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리고 스스로를. 쉽게 얘기하면 그걸 창피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21세기의 친일파들은 왜 드러내놓고 자신의 친일을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까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존경하는 우리 호사카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 한반도에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 60만에서 70만 정도의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만 명이 한국에 남습니다. 근데 5만 명 중에 왜 남았냐면 일정 부분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일본으로 못 들고 가요. 이름 바꾸고 호적 사서 남았다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당시 한국에 있었던 일본인 중에 오히려 부자들이 한국에 남았고 한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자손들이 지금 상당히 있을 거고 또 하나
일제강점기에는 보통 우리가 세 부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항하는 자, 독립운동가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민중은 방관하는 자. 방관 또는 수탈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친일 매국 세력을 협력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는 삶을 살까? 방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협력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협력하는 걸 선택했어요. 친일 매국노가 됐어요. 근데 경제적 부를 이루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아들과 손자 때에 가서는 이 협력하는 친일 매국이 선택이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세뇌된 친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문부성 장학생으로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른들을 많이 아는데 그 당시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해서 잘 안 갔대요. 대부분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을 많이 갔대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제 잘 나가던 엘리트들은 미국에 뭐 하버드나 뭐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하버드를 못 가고 대부분 주립대를 갔대요. 그러면 미국에서 지원을 해줬대요. 그 일본을 가는 것은 금기시되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고 저들이 추종하는 이승만조차도 굉장히 반일주의자였거든요. 반일주의였죠. 근데 이영훈 같은 경우는 이승만 학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거의 숭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진짜 너무 이상한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숭일 매국이 돈 되니까 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들이 실은 역사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고 거의 경제학자들이 통계 위주로 이렇게 뭔가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올바른 통계를 제시하면 진짜 당신들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통계를 속이는 수준이 역사를 하는 저희가 봐도 너무 유치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거짓말이 역사학자들은 어이없어서 그 거짓말을 바로 찾고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걸 논문을 쓰거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너무 유치한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어찌 보면 더러운 곳에 발을 담그기 싫다는 심정으로 역사학이요.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그 거짓말이 이제는 이 온라인 시대고 유튜브를 타면서 뭔가 지침이 내려지면 소위 보수 꼴통 유튜버들이 이게 진실인 양 확산시켜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조금 주춤했고 더군다나 2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보적인 역사가이나 올바른 정치관을 전달하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거짓들을 진실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독립운동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지금 문제다. 그래서 딴에는 지금 역사전쟁을 지금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은 역사전쟁에서 승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 정권 때 소고기 촛불 집회 막 있고 그랬을 때요. 왜 저렇게 젊은 여학생들이 반정부적 시위를 띠냐 하고 봤더니 학교에서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있었고 근현대사를 전국에 18만 명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일제 넘어가기 전까지 근대가 7문제, 일제강점기 8문제, 현대사가 5문제가 나와요. 일제강점기가 8문제 정도가 나오면 그 8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계 무장투쟁이라든지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막 이런 분들을 공부하고 킬러 문항이 어디서 나왔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쉽게 얘기하면 해방정국.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세대들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었지 않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역사관을 정립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서 이 근현대사를 공부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는 정치 과목도 있었고 경제 과목도 있게 되면서 야, 근현대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치 경제도 맞아? 이게 이렇게 교차 검증이 됐단 말이죠. 학생들이 이게 옳구나라고 했는데 야, 이명박 정권은 근현대사 교과서 자편향 시비를 걸어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더니 끝내 국사, 그러니까 정근대사를 공부했던 국사와 근현대사를 통합해서 한국사라는 과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사와 근현대사는 그렇지 않아도 공부량이 많은 교과였는데 이걸 통합해서 한국사로 만들면 이걸 예를 들어서 과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이 있는데 그 네 개를 합친 거네. 물리, 화학이 공부량이 많잖아요. 물리, 화학을 합쳐놓고 물화. 물화 선택할래? 외우다가 물화를 한 과목으로 선택할래? 아니면 지구과학 선택할래? 생물 선택할래?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사를 선택하는, 물론 한국사의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싹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너무 쉽게 출제하고 수시에서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교양 과목이 되면서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역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다수학설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역사를 공부해서 알게 되면 그래도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 중에 90%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8천여 명의 선생님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한국사 수업 시간에 거의 자순만을 시켜요. 근데 보수는 이렇게까지, 그리고 밖에서는 뉴라이트가 저렇게 설칩니다. 근데 진보는 오히려 보수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국사를 중시해가지고 그 독재 시기에도 국사를 공부하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는데 그 시대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고사 때도 국사가 중요했거든요. 아니,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읽어보면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은 왜곡하거나 안 썼을 그렇죠. 뿐이지 뒤에는 생략하죠. 나머지 역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서술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 교육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국부주의에 빠지지 말자.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세계사랑 우리 역사랑 통합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냐라는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린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분단 시대에 이 한반도 내에도 어찌 보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역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보도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당했다.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저렇게 보수화를 띠는 건 역사 교육의 부재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게 사회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전공이 정치인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사회 시수가 줄어들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국영수가 아니라 사회가 국어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있었대요. 이승만 시대까지만. 근데 그게 계속해서 줄여가지고 이제는 사회가 5등, 6등 과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선택하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국사는 사실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야, 심각하네. 그러면 요즘도 저기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러면? 있죠. 그래서 이전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이제 이만열 교수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항상 저희 격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종종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르신조차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시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만열 교수님의 제자뻘 되는 지금 60대나 50대 정도 되는 역사 교수들조차도 역사 인식이 상당히 뉴라이트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저도 제 줄에 써주신 분이 이제 전공은 정치학인데 외교사인데 병인양요 전공자세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을 오래 하셨어요. 그 병인양요 부분은 이제 그분이 늘 프랑스 파리 일대학인가 거기 갔다 오신 분인데 그렇게 했었는데 참, 이 홍범도 장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홍범도 장군이 그냥 저쪽에서 이제 태클 걸어서 없앴다 흉상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자유시 참변 등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이 이른바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 전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홍범도 장군이 사회주의자였을까? 홍범도 장군께서 글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르크시즘을 읽으셨을까?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레닌이 식민지해방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무기라든지 이렇게 군자금을 지원하니까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당시 소련은 우리에게 나쁜 소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서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특히 소련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손잡고 일본을 패망시킨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련으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들 왜 그게 독립운동 그 소련의 지원을 받고 독립운동했다고 비난받을 여지가 있냐? 전혀 없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를 보더라도 한반도나 중국이나 만주의 독립운동사는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실은 그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연해주의 독립운동사는 거의 일반 대중들이 무지한 상황인 것도 제가 사실이에요. 얼핏 기억하기로 그 소련 레닌이 이 돈도 주잖아요. 독립운동 자금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막 싸움 나고 이랬던 이야기도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임시정부의 총리였던 이동희가 좀 착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동희가 임시정부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이 요즘 세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김구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함이 없이 임시정부에서 1927년에 집단지도체제라고 자신의 국무령직을 내려놓고 1940년 충칭에 들어갈 때까지 13년간 직함이 없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김구를 주변의 독립운동가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님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김구는 굉장히 처절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서 임시정부가 약간 사회주의적 노선을 타려고 하면 그걸 막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구 사회주의자야? 아니면 뭐 민족주의자야, 자본주의자라고 물어보면 70%는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해방 전국에서 이야기하면 완전 왼쪽에 박헌영이 있고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이 있으면 그냥 중도 우파가 김규식이고 그냥 우파가 김구잖아요. 김구 쌤 오른쪽에서도 제법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위 완전히 극우 쪽 이승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친일지주 자본가 세력 한민당이 이승만과 손을 잡으면서 물론 한민당은 지금 빠져나와서 이제 민주당의 뿌리가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친일파들이 이렇게 이승만과 손을 잡고 우 쪽에 모이면서 이 완전히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보다 살짝만 왼쪽에 있으면 다 종북자빨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약간 거부하는 게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를 존경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는 존경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이용한 측면이 있죠. 맞죠. 3.1운동이 실패로 끝내서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 하나의 사회주의 사상이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를 비난할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제강점기 살았으면 과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을까? 나랑 성향이 맞나 하고 생각하면 저는 김구주석이나 김규식 선생님의 스탠스를 취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완전 오른쪽에 있으면서 김구나 김규식을 좌파라고 몰아붙이고 이 현상이 저는 너무 싫어서 제가 책에 뭐라고 썼냐면 프롤로그에 우리 진보다 진보 보수의 관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고 분단보다는 통일을 지향하고 친일매국노보다는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는 게 진보라고 한다면 진보로 살겠다. 그러나 내가 다 좌파냐. 왜냐하면 이 좌파의 개념이 처음 유럽에서 생길 때는 노동자, 농민 계급을 좌파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좌파 개념은 실은 사회주의자들을 좌파라고 처음 불렀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계에서도 좌우합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나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왜 좌파냐. 나는 김규식이나 김구의 노선을 취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 대한민국의 올바른 우파다. 그래서 진보이지만 우파의 삶을 살겠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쟤들은 누구냐? 그럼 우리보다 오른쪽에 있는 구구냐? 제가 광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구가 아니다. 구구는 인종주의, 순혈주의도 있지만 처절한 민족주의, 애국심.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구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반민족이잖아요. 매국이죠. 북한을 주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통일도 반대하잖아요. 반민족인데 어떻게 구구가 될 수 있죠? 그다음 친일매국 세력이잖아요. 애국심이 저들이 말하는 애국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매국노들을 지지하는 세력인데 저들이 어떻게 구구냐. 구구는 또 폭력성을 띠어요. 그래서 나치즘이 폭력성을 띠면서 유태인을 학살했잖아요. 자민족 독일 우월주의 입각에서. 근데 이승만이 얼마나 많은 자국민을 학살했습니까? 그 자국민을 학살하는 사람을 추정해. 이게 어떻게 구구가 될 수 있죠? 뭐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뭐 곳곳에서 양민 학살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들을 제가 이제 광주에서 강의하다가 저들은 구구가 아니다. 정말 죽여도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매국 좀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이야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주위의 여론이 많습니다. 책에요? 네. 박정희를 신격화를 중단해야 되는 27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박정희만큼 진보적인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기술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친일파들을 상당히 등용했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바로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은 그리고 정치적 지향점은 누가 뭐라 해도 보수에 가깝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적 측면에서 어찌 보면 기업 경영까지 개입했던 측면에서 그리고 새마을운동도 어찌 보면 관제농민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국가가 주도했던 거기 때문에 체제죠. 이게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그리고 5개년 경제계획 자체가 다 진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했고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놓고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뭐 70년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8, 90년대까지 우리 경제에 초석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해석학에 따라서 뭐 정경유착 관치금융, 지역 격차, 도농 격차 등등
우리가 이제 항상 박정희 정권 내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저고가 정치고 노동자, 농민들이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한 게 전두환 정권 때고 네, 전두환 정권 때 기업 통폐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하자. 박정희의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걸 박정희 개인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다. 국민들이 희생한 거죠. 그리고 우리만큼 학구열이 있고 우리 한국인만큼 영리한 민족이 어디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겐 이런 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천민자본주의적 요소가 좀 있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이런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대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개발 독재라고 불리든지 뭐든지 간에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뭉쳐서 끌고 갔다는 능력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가 했던 정책들이 레닌하고 스탈린이 소련 초창기에 했던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화업공업, 그다음에 도시화, 그다음에 국민 동원 체계, 농촌의 피폐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요. 근데 대신 이제 박정희는 일본의 경제 수교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었고 또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벌어진 돈도 있었고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성공할 수 있었던 매국에 기반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못다한 이야기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윤석열 치하를 뚫고 나가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역사적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감히 뭐라고 아니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 해주셔야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죄송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린다는 게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은 21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너무 잘 뽑힌 것 같고 그다음에 역량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어찌 보면 22대 국회의원들한테 일종의 빚을 지고 있죠. 이번에 계엄을 그분들이 막아주신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분단 시대에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정통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면서 훗날 통일까지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거죠, 국회의원이면. 근데 문제는 이 진보들이 지금 진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뭐냐면 진보의 주류층은 40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그 40대, 50대에 맞춰져 있고 이제 물론 지금 저도 이 서울의 소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진보 정치 채널들 역시 그 40, 50대만을 위한 40, 60대를 위한 대상을 위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렸는가를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항상 원래 청년은 진보가 맞잖아요. 그리고 진보였던 청년들이 나이 들어가고 노쇠해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보수화되는 게 그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인데 청년 시절에 사회주의를 한번 꿈꿔보면 청년 정신이 없는 거고 늙었어도 사회주의 갖고 있으면 철이 없는 놈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청년이 보수면 좀 징그러운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저렇게 보수화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반성을 하는가. 과연 20대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20대 혹은 30대가 들을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 혹은 정치관이 있는 그런 진보 채널 육성에 그만큼 관심을 가졌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실책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곧 과거가 됩니다. 그럼 지금 한참 저희 4, 5, 60대는요. 현재이지만 곧 과거가 됩니다. 그럼 지금 20, 30대 청년들은 현재이자 미래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한 표보다도 20, 30대 한 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진보 정치에 위선적이다는 말을 하면서 등을 돌렸던 이유가 뭐냐. 그럼 돌려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돌려 세우려면 접근하는 방법은 애국이냐 매국이냐 저는 그걸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뿌리가 뭐냐. 저 위로 가면 친일매국 세력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은 학살 세력이었던 민주당의 민정당에서 기원을 한다. 그런 역사를 알려준과 동시에 민주당이 실책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크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해서 올바른 정당이다라는 걸 20, 30대에게 좀 고지하고 제대로 알리고 그들의 언어로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진보를 위한 역사의 마지막 구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사실상 친위 쿠데타였고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비상계엄이었다. 윤석열 같은 모르는 피는 없다. 이명박 박근혜는 염치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탄핵 선고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구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역사학자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탄핵은 무조건 인용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용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이후의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안 되었을 때 다시 비상계엄의 공포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뭐라 해도 전두환을 1년 만에 사면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사면되면서 사람들은 전두환의 사면만 생각하지만 노태우, 정호영, 뭐 황영시, 화평화 삼수, 장세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12 군부 쿠데타 세력이 다 사면을 당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안 됐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방책특 사령관, 수도경비 사령관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풀려나면 다시 또 이들이 결과적으로 군을 다시 지휘하게 됩니다. 직접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배후 조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계속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되고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나 봤거든요. 여수 순천 사건 때 비상계엄으로 5,000명에서 7,000명 가까운 민간인이 죽었고 제주 4.3 항쟁 제주 4.3 사건 당시에는 이 제주도 이제 4.3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14,442명이 딱 박혀 있지만 실제로는 3만에서 8만까지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비상계엄들은 오롯이 거의 대부분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로 인해서 광주에서 1,000명 가까이 죽었고 수천 명이 또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슬픔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시에 아니 이렇게 민주국가에 이런 선진국에서 3만 달러 국민소득이 넘는 나라에서 어찌 보면 자기 마누라 특검 막 짜고 명태균 관련 뭐 막 짜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그렇게 비상계엄을 하는 대통령이 아니 이 현대사 들어와서 지구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있었잖아요, 법정에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자기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 이렇게 행해진 나라고 군대가 국회를 들어가는 나라인 걸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거 진짜 미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미친 대통령조차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게 실은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프죠. 저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이게 진짜 계몽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게 계몽령이 아니라 진짜 저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저들을 포기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저들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저들을 계속 올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 거고 문제는 설령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치더라도 2년 후에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있으면 2년 후 대선이죠. 그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선관위 부정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윤석열과 그 일당 등은 다시 내란죄로 그러면 그때는 쿠데타가 아니라 저는 전쟁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지지한다는 분들은 가장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안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을 군대 통수권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보수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진짜. 난동 세력들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역사 선생님 황연필 선생님 모시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난 이후에 귀를 씻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황연필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있는 독립운동가 홍상 철거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육군사관의 정체성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로부터 언제까지 홍보부서 간부를 이렇게 모욕할 겁니까? 싹쓸이라는 거죠, 싹쓸이라는 거죠!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 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